저는 새벽 4시 편의점 계산대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8% 일치. 제가 국내 굴지의 호텔 그룹 회장 손녀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세계 알바를 뛰며 월세도 못 내는 29살이에요. 편의점 야간, 가사 도우미, 대리 청소, 밀린 월세 독촉장이 계산대 아래 구겨져 있었죠. 이번 달도 못 내면 쫓아낼 줄 알아. 집주인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동생 서준이 학원비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지 10년.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노신사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의 은발머리. 그가 제 손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목은 언제 다치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왼쪽 손목에 남은 작은 화상 흉터. 어릴 적 생긴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가족은 계십니까? 없어요. 보육원에서 컸어요. 제 대답에 그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장현우 그룹 회장.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신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 손목 흉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4시 편의점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오늘만 3번째 야간 근무였죠. 계산대 아래엔 밀린 월세 독촉장이 접혀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끊기자 빈 종이에 동생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했어요. 편의점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가사 도우미, 오후엔 대리 청소 일정이 잡혀 있었죠. 이렇게 일해도 매달 적자였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새벽 편의점에 어울리지 않는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1,500원입니다. 제가 말하자 노신사는 카드를 건네며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드를 긋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제 왼쪽 손목에 멈췄어요. 작은 화상 흉터. 어렸을 때 생긴 흉터였죠. 노신사의 눈이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목은 언제 다치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어렸을 때 사고로 생긴 거예요. 제 대답에 노신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건을 받아든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편의점을 나갔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골목 모퉁이 분식집에서 아침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지갑엔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좁은 원룸문을 열자 동생 서준이가 책상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준아, 자야지. 제가 어깨를 두드리자 서준이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누나, 이제 왔어? 응. 빨리 자.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기어갔습니다. 16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서준이가 곧 치러야 할 모의고사 원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원비가 또 밀렸죠. 원장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한 달만 더 미뤄달라고 해야 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컵라면에 물을 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오늘도 살아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오전 9시에 다시 일어났어요. 가사 도우미 일정이 10시부터였죠. 서둘러 씻고 헌 가방에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잘 자, 준아.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저는 늘 이런 곳에 올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죠.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세상일까? 초인종을 누르자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거실이랑 주방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주방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죠. 일을 마치고 나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은 받았습니다. 7만 원. 집주인이 봉투에 담아 건넸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29. 친구들은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고 꿈을 찾아가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오후 2시 대리청소 일정이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고객의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먼지가 자욱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오니 오후 5시였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오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러 서준이 저녁을 챙겨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손목에 난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오늘 아침 그 노신사가 유심히 보던 흉터. 저는 별 생각 없이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오래된 상처일 뿐이었죠. 6시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야간 근무는 늘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도 뜸했죠.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통장 잔액은 12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겠구나.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그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 윤다연 씨 맞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여자는 명함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어요. 장현우 그룹 비서실 서진아. 비서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서진아는 차분하게 말했죠.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 잘못 아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요. 서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눌렀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난처하게 말하자 서진아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성금입니다. 내일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십시오. 내일 오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서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왜 저를 찾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100만 원. 저한테는 2달치 월세였죠. 하지만 이유도 모르는 돈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현우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가 올 곳일까? 하지만 어젯밤 받은 그 수표가 가방 안에 있었어요. 돌려주려면 가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비서실에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다연 씨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었어요. 뭔가 준비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 그 여자 서진아가 나타났어요.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죠. 침묵이 흘렀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진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서진아가 한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크를 하고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제 새벽 편의점에 왔던 그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장현우. 그가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소파를 권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장현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릴 적 사고를 당한 적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네, 그건. 저는 당황해서 손목을 감쌌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건가요? 장현우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남은 상처예요. 몇 살 때였습니까? 8살. 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장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혹시 가족은? 그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없어요. 보육원에서 컸어요. 그 말에 장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대답에 그는 긴 침묵에 빠졌어요.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왜 제 과거를 묻는 걸까?
장현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다현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DNA 검사?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현우는 다가와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15년 전 딸과 손녀를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교통사고였어요. 차가 불에 탔고 시신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말하려 하자 장현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 손녀 윤지우는 왼쪽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2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흉터였죠. 제 손목. 저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이 29. 지우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입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회장님, 저는 부탁입니다. 검사만 해주십시오. 장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아이를 꿈에서 봤습니다.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지 않을까? 그는 울먹였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절박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손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지내면서요. 장현우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일도 있고, 일은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잃을 수입 전부 메꿔드리죠. 그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보상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제 과거, 저는 누구였을까? 보육원 선생님들도 제 출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만 했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현우는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장현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지우가 아니더라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장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간절한 눈빛. 로비에 내려왔을 때 서진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 그녀가 불렀어요. 회장님 말씀 들으셨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생각할 시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또 돈이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은 진심이십니다. 받으세요. 서진아는 단호했어요. 만약 거절하신다면 회장님이 더 상처받으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서진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손에 들린 봉투, 그리고 명함.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장현우의 말들로 가득했어요. 손녀, DNA 검사, 화상 흉터,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제게도 가족이 있는 걸까? 원룸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일 안 갔어? 응, 일 좀 봤어. 저는 얼버무렸어요. 서준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배고프지? 밥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남은 게 없었죠. 계란 2개,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저는 계란 후라이를 부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장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제가 정말 그의 손녀라면, 서준이와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이 멈췄어요. 서준이는 제 동생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만난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 동생이나 다름없었죠. 만약 제가 재벌 손녀가 된다면 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했어요. 저는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아, 밥 먹자. 응. 서준이가 책상을 정리하고 왔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나, 요즘 피곤해 보여.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돈이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도 되는 걸까? 저는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장현우 회장.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했던 그 눈빛.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윤다연입니다. 네, 다연 씨. 결정하셨습니까? 제 입술이 떨렸어요. 검사,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 예약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제가 누군가의 손녀라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장현우 그룹 본사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저는 운동화 끈을 고쳐 메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초라했죠. 다른 운동화, 낡은 청바지.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연 씨, 서진아였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최상층이 아니었어요. 20층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집무실이 아니라 회의실로 안내할게요.
서진아가 설명했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편하게 생각하라니.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장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몸을 돌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연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장현우는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아가 물을 따라주고 조용히 나갔죠. 방 안에는 저와 장현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장현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가 몇 살이었을 때 부모님과 헤어졌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8살이요. 대답하는 순간 장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8살.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놀라서. 그는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이름 바뀌기 전 이름은 기억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원래 이름도 몰라요. 그 말에 장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 네. 보육원 선생님들도 제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현우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지우는 내 손녀는 8살에 사고를 당했어. 내 딸 민서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차가 불에 탔고 시신 확인도 제대로 못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경찰은 2사람 모두 사망했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장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지 않을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지우야.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큰 눈, 그리고 왼쪽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닮았니? 장현우가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적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기억도 없는데. 그는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엔 젊은 여자와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딸 민서야. 지우 엄마. 사진 속 여자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착한 아이였어.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지우를 키웠지. 장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둘이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어. 내가 보내줬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사고도 없었을 텐데. 그의 얼굴에 자책이 가득했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우는 밝은 아이였어. 늘 웃고 노래 부르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면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회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장현우는 저를 바라봤어요. 넌 착한 아이구나.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그랬어.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문이 열리고 서진아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준비됐습니다. 알겠네. 장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연 씨,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은 본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장현우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죠. 가죽 시트에 앉으니 몸이 폭신하게 가라앉았어요. 저한테는 너무 낯선 세계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장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못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전용 입구였어요. 저는 장현우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수고하네. 장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쪽 분이 검사 받으실 분입니까?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검사실로 안내됐습니다. 피를 뽑고 구강세포를 채취했죠. 10분도 안 걸렸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장현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연 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집에서 지내지 않겠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건 편하게 지내면서 기다려. 혼자 불안해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간곡했어요. 회장님,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일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일은 제가 보상해 주겠네. 그리고 동생도 함께 오면 돼. 장현우는 단호했습니다. 넓은 집이야. 충분히 지낼 수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간신히 말하자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야. 그는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게.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병원을 나와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장현우의 손녀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겠죠.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도 일 안 갔어? 응, 좀 일이 있어서. 저는 얼버무렸어요. 서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까? 냉장고에 라면 있어.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당분간 편하게 지내시라고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계좌를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어요. 라면이 끓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나? 서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저는 겨우 일어나 라면을 건져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나,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서준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저는 라면 그릇을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서준이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아, 제가 불렀어요. 응? 만약 내가 어디 먼 곳으로 가야 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서준이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 어디 가려고? 아니, 그냥 만약에 저는 얼버무렸어요. 서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나 버리고 가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서준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누나는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야. 누나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 미안해. 그냥 한 말이야. 저는 서준이를 안았어요. 나 절대 안 갈 거야. 걱정 마. 서준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장현우의 손녀라면 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아이를 버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의 간절한 눈빛도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자고 있는 동생의 얼굴. 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아의 차가 저희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저는 서준이와 함께 짐을 챙겨 내려갔습니다. 누나, 진짜 가는 거야? 서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서진아가 내렸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는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저희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고급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높은 담장과 경비실이 있는 곳이었죠. 회장님 댁입니다. 서진아가 말했어요. 차가 대문을 지나 넓은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잘 가꿔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리고 저 앞에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제가 놀라서 묻자 서진아는 작게 웃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혼자 사시는 곳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 앞에 장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장현우는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동생이니? 네.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준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왔다. 편하게 지내렴. 장현우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내도 되는 걸까? 방은 2층에 준비해뒀네.
장현우가 말했어요. 저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방들이 있었어요. 다연 씨는 이 방, 서준 군은 옆방을 쓰게. 장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킹사이즈 침대, 넓은 옷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이 방을 제가 써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편하게 지내게. 서준이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방보다 더 넓었죠. 와. 서준이가 감탄했어요.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서준이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짐 풀고 내려오게. 점심 준비해 두겠네. 장현우는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너무 푹신했습니다. 원룸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대박이다. 진짜 부자구나.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누나, 진짜 우리 여기서 지내도 돼? 서준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일주일만 있으면 돼. 저는 동생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희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반찬들. 저희가 평소에는 꿈도 못 꿀 음식들이었죠. 앉게. 장현우가 자리를 권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많이 먹게. 편하게. 장현우는 직접 밥을 떠주었어요. 저는 어색했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니? 장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흡족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하게. 식사를 마치고 장현우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죠. 앉게. 장현우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네.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우야. 태어났을 때. 장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돌잔치 사진. 그 다음은 유치원 입학 사진. 저는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이건 2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다음 날이야. 장현우가 설명했어요. 그날 지우가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 안고 있었지. 저는 사진 속 아이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손목. 제 손목과 같은 위치였어요. 이 흉터가 평생 남았어. 의사가 그랬지. 완전히 지워지긴 힘들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당신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더구나. 장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단순한 우연일까?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려보자꾸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넓은 침대, 너무 조용한 방.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죠. 혹시 나에게도 가족이 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장현우의 손녀라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어쩌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장현우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가 맞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경찰한테서 연락을 받았을 때,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타버린 차, 확인할 수 없는 시신들,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장현우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고 보고서였죠.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사망자 장민서, 윤지우. 그 글자를 보며 장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는 중얼거렸어요. 당시 경찰 조사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파손되었고 목격자도 없었죠. 그저 사고로 결론 내려졌어요. 하지만 장현우는 늘 의심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장현우야. 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기록. 다시 조사해보게. 장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말인가요? 그래. 모든 기록을 다시 뒤져보게. 빠진 게 없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의심스러운 점이 있네. 장현우는 다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때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그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조사해주게.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현우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지우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던 거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장현우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그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앉게. 아침 준비되고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장현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있니?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만에. 당연한 일이야. 그때 서진아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서진아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15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다시 찾아봤습니다. 장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한참을 읽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고 당일 목격자 진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가 누락시켰나? 장현우가 물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권태수 이사의 지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장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권태수. 분노가 그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장 권태수를 불러오게. 장현우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아가 나갔어요. 장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는 제 과거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결과가 나올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장현우의 집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학교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기사님이 태워다 주셨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장현우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늘 뭐 했니? 그가 물으면 저는 대답했어요. 책 읽었어요. 서재에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가져가도 돼. 그는 늘 친절했습니다. 저를 손녀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장현우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다연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내일 병원에 가자. 결과가 나왔대.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일. 이요? 응. 오전 10시에 약속 잡았어. 장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양성이라면, 만약 제가 정말 장현우의 손녀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반대로 음성이라면, 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다연 씨, 준비되셨습니까? 서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나갈게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래층에서 장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오늘 제 인생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결과는 나왔나? 장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전적 일치율.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99.8%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맞구나. 내가 평생 찾던 아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99.8%.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장현우의 손녀였던 거예요. 정말. 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의사가 확인해 줬어요. 장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아니, 다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동안
15년 동안 너를 찾았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건지. 회장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니? 장현우가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불려와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벌 손녀가 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장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장현우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어요. 다연아, 장현우가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자. 서준 군도 함께. 가족회의요? 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지. 장현우는 진지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됐어? 서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아, 제가 입을 열었어요. 결과가 양성이 나왔어. 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나는 정말로. 응, 나는 장현우 회장님의 손녀였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저는 정말로 윤지우였던 거예요.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아,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축하해, 누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았어요. 걱정 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변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식당에 모였습니다. 장현우, 서진아, 저, 그리고 서준이. 오늘 결과가 나왔네. 장현우가 말문을 열었어요. 다연이는 제 손녀가 맞았어. 서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맙네. 장현우는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다연이는 이 집에서 지낼 거야. 정식으로 가족이 됐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준 군도 함께 지내면 좋겠네. 장현우가 서준이를 보며 말했어요. 다연이가 동생처럼 생각하는 아이니까. 서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까지요? 그럼, 당연하지. 장현우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연아. 장현우가 저를 불렀어요. 이제 학교에 다시 가는 게 어떨까? 학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내가 원하면 대학교도 갈 수 있어. 저는 이미 나이가 뭐가 중요해.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장현우는 단호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학교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해봐. 천천히.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배울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장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 손녀. 장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보육원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 다연이에요. 다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네.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가족을 찾았는지,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다행이다, 정말. 선생님, 그런데 제 과거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다연아, 너는 사고로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 왔었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데려왔지.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럼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우리도 내가 누군지 찾으려 했지만 어려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 다행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만에 제 정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는 기억을 잃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저를 찾지 못했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아, 나야. 장현우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장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잠은 안 자니? 네.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장현우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럴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다연아, 천천히 적응하자.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불렀어요. 응? 그날 사고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장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싶니? 네. 제 과거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장현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일 이야기해주마. 그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푹 쉬렴. 긴 하루였으니까. 네, 할아버지. 장현우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저는 왜 살아남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약속대로 사고에 대해 들으려고요.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왔구나. 그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앉으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파일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게 15년 전 사고 기록이야.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였어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차, 검게 그을린 잔해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내 엄마와 너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타고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지. 그런데 산길에서 차가 벼랑 아래로 떨어졌어. 그리고 폭발했지.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경찰이 연락 왔을 때 난 믿을 수 없었어.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가 살아남았다니. 시신 확인은 제대로 안 됐어. 너무 심하게 타버려서.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나도 모르겠어. 경찰 보고서에는 2명 모두 사망했다고 나와 있거든.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 그게 이상한 거야.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그걸 알아내려고 해. 지금 할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진아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권태수 이사가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장 가보겠네. 할아버지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서진아가 말렸어요. 다연 씨, 여기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재에 남았습니다. 불안했어요. 한편 회장실 앞 회의실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권태수가 탁자를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상속인이라니.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 그게 조작된 거 아니고 뭡니까? 권태수는 비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외로우셔서 아무나 손녀로 드린 거죠. 이사님,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서진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조심해? 내가 뭘 조심해? 권태수가 서진아를 노려봤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15년간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송이한테 넘겨? 그건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회장님은 이미 늙으셨어.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권태수의 말에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장현우가 들어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늙어서 판단력이 흐렸다고? 장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권태수가 당황했어요. 계속해봐. 내가 늙어서 뭘 어쨌다고? 장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자네가 15년간 회사를 지켰다고? 장현우가 비웃었어요. 자네가 한 건 회사를 좀먹은 것뿐이야. 무슨 말씀을? 권태수. 장현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전 사고 기록, 자네가 조작했지?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권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당시 조사 담당이 자네 사람이었는데? 장현우가 서류를 던졌어요. 목격자 진술을 누락시켰어. 의도적으로. 권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나? 내 손녀가 살아있다는 걸 숨기려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유산이 자네한테 오도록 구조를 짜놨지. 장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15년 동안 날 속이면서 회사를 차지하려 했어. 회장님, 오해십니다. 권태수가 변명했지만 장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 싸. 자넨 해고야. 회장님, 내 손녀를 죽은 걸로 만든 죄 절대 용서 안 해. 장현우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권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현우, 두고 봐.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부터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출신이래. 보육원에서 컸다며? 돈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악의적인 소문들이었죠. 누가 퍼뜨리는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서준이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누나, 애들이 이상하게 봐. 서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집을 나왔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한적한 골목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원했던 건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가족을 찾은 건 기뻤지만 이런 시련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연 씨?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고개를 들자 서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아는 제 옆에 앉았어요. 힘드시죠?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들 때문에.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권태수가 퍼뜨린 거예요. 서진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진아는 저를 바라봤어요. 다연 씨, 도망치지 마세요. 네. 지금 도망치면 권태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진짜 손녀라는 건 검사로 증명됐어요. 떳떳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하죠? 할 수 있겠어요?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진아는 미소 지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니? 죄송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안았어요. 힘들지? 네. 조금요.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응? 할아버지가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절 무시하잖아요. 편의점 알바 출신이라고.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제대로 배워서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배우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회의를 참관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과 숫자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경영 관련 책을 읽고 회사 보고서를 분석했죠. 서진아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숫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녀는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회사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죠. 임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태수는 달랐어요. 그는 해고됐지만 여전히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어요. 너는 가짜야. 곧 밝혀질 거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지웠어요. 나는 가짜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지우야. 장현우의 손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더 이상 불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해진 눈빛이 보였어요. 나는 도망치지 않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거야.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서준이가 있고 서진아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어요. 권태수가 뭘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권태수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음모가 곧 제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어느 날 아침 저는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재벌 상속녀의 진실, 과연 누구인가? 기사에는 저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내용이었죠.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권태수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할아버지께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저 회사 갈게요. 신문 봤구나. 네.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응? 이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서야 할 때잖아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함께 가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윤다연, 아니 윤지우.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세상과 맞서기 위해.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 서재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그가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할 게 있니? 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돈 때문에 왔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다연아. 다만, 이제라도 가족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넌 이미 내 가족이야.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고. 하지만 내 마음은 알겠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하나 제안하겠네. 네. 공식 기자회견을 열자. 세상에 당당히 밝히는 거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그래. 숨어 있으면 소문만 커질 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찾았는지 모두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선다는 게 무서웠어요. 할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손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현우 그룹 본관 대강당이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어요. 다연 씨, 괜찮으세요?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옆에 계실 거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무대에 올랐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무대로 걸어갔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정면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내 손녀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딸 장민서와 손녀 윤지우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손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손녀 윤지우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가리켰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윤다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아니, 제 원래 이름은 윤지우였습니다.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8살 때 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정됐어요. DNA 검사 결과 99.8% 일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장현우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재산을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 말에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저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제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재산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그걸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 대한 소문들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법, 책임지는 법. 기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사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배워서요. 상속은요? 그건 할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이는 제 자랑스러운 손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훌륭한 경영인으로 키울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희는 무대를 내려왔어요. 수고했어, 다연아.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떨렸지? 네, 많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아도 다가왔습니다. 훌륭하셨어요, 다연 씨.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기자회견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재벌 상속녀의 진심, 가족을 원했을 뿐. 편의점 알바에서 재벌 손녀로 윤다연의 눈물.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달라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돈 때문이 아니구나. 응원한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서진아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다연 씨, 큰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권태수의 과거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15년 전 사고 당시 그가 조사관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진아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사고 다음 날 거액이 송금됐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럼 권태수는 곧 구속될 겁니다. 서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서재로 갔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니? 권태수 이사요. 증거가 나왔대요. 저는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더니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날 속였어. 이제 벌을 받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받아야지. 다음 날 권태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모습이 방송됐어요. 기자들에 둘러싸인 권태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돈을 주고 사고 기록을 조작한 게 사실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권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누나.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응, 준아.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이제 괜찮아. 저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서준이도 저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누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연아, 이리 와봐. 네, 할아버지. 저는 서재로 갔어요.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회사 주식이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넌 내 손녀야. 당연히 받아야지. 하지만 저는 재산이 필요 없다고 했지. 알아.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재산이 아니야. 책임이지. 책임이요? 그래. 이 회사를 지킬 책임.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언젠가 내가 없어지면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울게요. 할아버지께 배우면서, 그래, 잘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살아서 돌아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나무들도 새 잎을 틀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야간 알바를 하던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곳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뭘 보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이에요.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았어요. 그때가 있었으니 지금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웃자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으로 갔어요. 제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팀 주임 윤다연. 아직도 신기했어요. 제게 직함이 생긴 게. 하지만 이건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육원 지원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었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 보육원 현황, 필요한 지원 항목들, 예산 계획서. 저는 하나하나 검토하며 메모했어요. 다연 씨, 커피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보육원 아동심리 상담 지원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 제가 직접 기획한 항목들이었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며 필요했던 것들, 그걸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네. 다음 주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해서요.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서진아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랐던 곳부터 바꿔야죠.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넌 이미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감도 가져라. 할아버지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저를 찾고 나서 할아버지는 많이 변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밤에도 잘 주무셨죠. 제가 할아버지한테 준 게 있다면 바로 그거였어요. 평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임원 식당으로 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임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다연 주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오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보육원 방문이 있었어요. 제가 자랐던 그곳. 서준아, 준비됐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누나.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 알았어. 보육원 앞에서 보자. 서준이도 오늘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오후 3시 저는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곧 새 건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누나. 서준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왔구나. 우리는 함께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 완전히 숙련해. 아직 멀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재벌이에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재벌은 무슨, 그냥 회사 다니는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요? 응, 너희랑 똑같이. 우와, 진짜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한참을 놀았습니다. 술래잡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연아, 잠깐 이리 와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책상 위에 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보낸 거잖아. 장학금. 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보육원에 장학금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고마워, 다연아. 이 돈으로 아이들 많이 도울 수 있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다연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보육원을 나와 저는 서준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누나, 행복해? 서준이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준하는? 나도 행복해. 누나랑 함께니까. 서준이가 웃었어요. 저는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화상 흉터. 저는 그 흉터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예전엔 이 흉터가 부끄러웠어요. 감추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흉터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출발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찾았다는 증거. 누나, 뭐해? 서준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냐. 그냥 생각 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산책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육원 다녀왔니? 네. 아이들이 다 잘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를 찾아주셔서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감사하지. 살아줘서. 우리는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할아버지,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민서는 착한 아이였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 너처럼. 저랑 닮았나요? 아주 많이.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민서도 너처럼 다른 사람 돕는 걸 좋아했어.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를 닮았다니 기뻐요. 민서가 보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을 보면 저 아직 부족해요. 천만에. 넌 충분해. 우리는 한참을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보육원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떨렸지만 자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저는 오늘 전국 보육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집중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00여 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건물들, 부족한 시설들. 저도 보육원 출신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원해도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연간 1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원한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기여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런 행운을 만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기업의 진짜 사회 공헌 아닐까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축하합니다. 다연 주임.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자랑스럽다, 다연아.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준이, 할아버지, 서진아, 그리고 저. 첫 프로젝트 통과 축하해. 서준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고마워, 준아. 저는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졸음과 싸우며 월세 걱정을 하며 내일이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가족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일도 생겼습니다. 의미 있는 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무엇보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윤지우. 장현우의 손녀. 그리고 윤다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여자. 두 정체성 모두 저였습니다. 누나, 뭐 생각해? 서준이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도.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첫 프로젝트가 통과됐다. 기뻤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나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내가 찾은 의미다. 일기를 덮고 저는 손목을 봤어요. 작은 흉터. 이제 이 흉터는 저한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고통과 희망을 함께 담은 증거. 저는 흉터에 입을 맞췄어요. 고마워. 살아남아줘서.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단했던 편의점 야간 알바생은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재산이 아니라 의미를 찾은 삶.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 저는 더 이상 백만장자의 상속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1년 후, 저는 보육원 신축 건물 개관식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새 건물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한 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천만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네. 아이가 뛰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서셨습니다. 잘했어, 다연아. 저희가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시작한 일이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자랄 거예요. 꿈을 키울 거고요. 그중 누군가는 저처럼 가족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스스로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이든 그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놀라셨다가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손녀. 우리는 함께 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